안녕하십니까. 중화일보 김한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그 한국 최고의 번역가라고 할 수 있는 김석기 선생님을 모시고 번역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특히 김석기 선생님은 특히 로마인 이야기의 번역가로 유명하신데요. 다 합쳐서 몇 권 정도 번역하셨습니까? 지금 한 300여 종, 예. 권수를 한 350권쯤 했는데 예. 많이 했다는 게 뭐 꼭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당연히 지금 뭐 예수 집사나 그런 데 들어가서 보니까 한 300권 정도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읽히는 책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예. 다행스럽고 예. 즐거운 일이죠. 그러니까 일단 김석기 선생님께 번역을 맡기면은 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된다. 그런 아주 좋은 징크스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이 김석기 선생님께서 편의점 인간이라는 일본의 상당히 유명한 그런 이 신의 작가 책을 번역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편의점 시대의 번역.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이라는 게 뭔가 편리하고 가깝고 뭐 그러는데 또 이제 번역이라는 게 또 어떤 이 편의점에서 뭔가 쉽게 살 수 있는 것 같은 게 들지, 이제 핸드폰 뭐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한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편의점 인간을 번역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그런 거를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350여 종이 넘는 번역 책들 중에서 이 편의점 인간은 이 김석기 선생님의 번역 세계에서 어떤 의미, 위상을 차지하게 될까요? 근데 뭐 가장 최근에 번역했기 때문에 뭐 옛날 지금까지 계속 번역해온 것하고 이렇게 늘어났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의미로 닿을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더 나이가 든 다음에도 어느 만큼의 어떤 의미로 닿을지 또 남겨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현 단계에서 생각하자면 이사이 뭐 일본에서 악과사상을 받았대서가 아니고 번역하고 난 뒤에 이렇게 돌아보면 뜻밖의 굉장히 여운이 긴 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층위가 좀 다양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제가 번역했기 때문에 물론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봐서도 그런 생각을 몇 가지로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의 어떤 구성이나 그런 것만 보면 아주 그냥 이 분량이 작은 것만 가로 굉장히 단순해요. 편의점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좋은 공간, 거기에 들락날락 거리는 손님 아니면 스태프들, 직원들, 그런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들, 그거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건데, 한꺼풀 벗겼고 안쪽으로 들어가 좀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접한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미래를 그리는 어떤 형태를 볼 때 로봇을 상정하죠. 로봇을 상정하면 원래 매뉴얼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할 로봇이 어느 날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디스토피아의 어떤 세계를 그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책은 오히려 반대예요. 자유롭게 살아도 되고 모든 걸 자기 스스로 의지에 의해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고 여건을 가진 인간이 어느 날부터 매뉴얼에 빠져가지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이 편해지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봇 같은 인간이 돼버리는 그런 지경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로봇이 인간한테 반란을 일으킨 그 미래가 디스토피아라고 했을 때
이 편의점 인간형이 되어버린 인간, 이런 인간들이 사는 미래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책이 나오는 것하고 견줘서 또 한번 생각하고 싶은 게, 거의 한 세기 전에 나온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입니다. 그래, 이 책은 한 세기 전에 나온 건 아니죠. 나오기는 오래전에 그 후에 나온 거지만 그 시대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초를 기반으로 합니다. 인간한테 주어진 자유가 버거워져서 힘이니 권위니 여기에 예속하고 하는 인간의 어떤 욕망을 그린 게 그 책이거든요. 근데 1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이 편의점 인간은 주어진 자유가 이게 버거운 게 아니라 불편해진 거예요. 불편해진 거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자기 스스로를 담아버리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도 문명상적으로 굉장히 급속히 발전, 변화했다라고 하는 지난 100년, 1세기, 그리고 20세기 초에서 20세기 초로 넘어온 100년간의 세상의 변화가 이 책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뭐라고 합니까? 하는 독해한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 작품의 속의 인물도 이제 편의점 알바고요. 또 이제 이 저자인 그 무라타 사야카 씨도 이제 편의점 알바로를 하면서 이제 이 소설을 쓴 건데요. 근데 이제 소설 속에서는 이제 사실 편의점 알바가 된 이유가 뚜렷하게는 안 나타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이 작품 속 인물이 뭔가 좀 특이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 꿈을 꾸고 소설을 쓰기 위해서 편의점 알바를 한 거고, 또 작품 속 인물은 뭔가 좀 특이하고 좀 기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바를 하는데, 사회 속 현실은 사실 알바하기 싫고 그냥 대기업체 취업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었냐면은 뭔가 현실을 한번 비튼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겁니다. 가령 이 작가가 편의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쓰게 됐는지,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편의점 작가가 됐는지, 가령 뭐 되게 소설가들은 어떤 글을 쓰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체험, 뭐 노동 현장이든 어떤 체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은 것은, 뭐 그 책에 나온 이 수상 소감을 보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문학을 하고 싶었고 그런 노력을 쭉 해왔고, 그리고 이 책으로 악과상을 받기 전에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데뷔하는 어떤 절차를 신인상을 통해 가지고 해왔고, 그런 식으로 어떤 문학적 역량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이 사람한테도 편의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두 개로 얘기하자면 뭐 후자 쪽, 뭔가 약간 건질 수 있으니까 거기서 꾸준히 체험을 해온 것 아닌가. 물론 그 결과물로 이게 나왔을 때 애초에 말씀드린 편의점 이것만 가지고 써가지고 그 묘사하는 걸로 끝나버렸다면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 양반한테선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엔딩에 이 작가가 겨냥했던 주안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어떤 그 줄거리에서 보자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데 독자 입장, 특히 저처럼 이제 뭐 가끔 소설을 써봤던 사람이 갖고 있는 상상력으로 보자면 굉장히 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너무 너무 작은 어떤 규모에서 뻔한 어떤 이야기로 흘러간다는 게 문학적으로 굉장히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약점을 이 작가는 스스로 알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변화된 거기에 묘한 장치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뭔가 하면 처음엔 온갖 뭐 차인벨 소리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편의점 소리예요. 그러다 후반에 가서 편의점을 떠난 다음엔 편의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음처럼 들리는 소리하고 목소리는 전혀 다르죠. 목소리는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진 또 다른 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유혹을 하거나 아니면 권고하는 목소리일 수 있고 질책하는 목소리일 수 있고, 자,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되려고 했던 그 주인공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서 저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아마 이 작가가 그 처음이면서 체험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 봤을 때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체험했는지, 쓰다 보니까 체험했는지, 그것이 혼용된 부분이지만 결국은 체험을 하러 간 거 아닌가, 쓰러 체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 훌륭한 번역가가 되려면 그 김석희 선생님처럼 이렇게 일종의 작품 분석, 또 비평을 하면서 번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렇지는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번역할 때 작품을 비평하는 입장에서 뭐 꼭 이렇게 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번역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작업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 같은 역할이에요. 그런 번역가가 나서는 것, 그건 굉장히 그 뭐 꼭 온당한 건 아니죠.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맥락으로 따졌으면 나올 자리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작가는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책과 관련해서 그냥 단순하게 조금 더 읽는 어떤 방식, 독해의 어떤 방식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나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이 책도 그렇지만은 일단 일반인들이 그 번역가의 세계에 대해서 또 워낙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상식을 좀 독자분들께 전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또 이 일본어뿐만 아니라 또 영어, 프랑스어 번역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불문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영어는 뭐 쉽게 하셨을 것 같은데, 약간 동떨어진 언어 아닙니까, 일본어는? 근데 일본어는 어떻게 공부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불문과 나온 다음에 국문학과로 학사 편입을 했어요. 학사 편입해가지고 그때 공부하고 싶었던 게 현대시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 현대시라고 하는 결국 일제 강점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도 일본어를 공부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번역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어 배운 건 아니고, 이 학문의 어떤 도구 차원에서 그걸 배웠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방편이 된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빨리 또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 번역가의 머리에는 그 사전이 막 여러 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뭐 그 선생님 머릿속에 국어 사전, 일본어 사전, 뭐 영어 사전, 프랑스어 사전이 다 들어 있습니까? 어떻게? 아니면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하시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참 두뇌 그 구조가 참 희한하고 참 신비로운 건 맞습니다. 이게 뭐 영어 사전이 전부 들어가 있거나 뭐 일어 사전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게 읽으면서 어느 정도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어휘는 여기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뭐 어떤 컴퓨터 쓰다가 보면 소트라는 말 쓰죠. 이렇게 정렬 쫙 되는. 어느 날 영어 번역하려면 머릿속에 있는 어휘의 사전 중에 이 영어 사전 쫙 소트가 되고, 뭐 일어하게 되면 일어 소트, 이런 그 구조가 신비롭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전 그랬다고 뭐 여기 그 사전적 그 뜻풀이 그것만 가지고 번역하는 거는 굉장히 그건 넌센스죠. 가령 원래 어휘가 사전에 등재될 때는 그 단어는 죽은 단어, 그래서 사전은 죽은 낱말의 어떤 그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도 쓸 수 있는 건데, 특히나 이제 이번 그 편의점 인간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젊은 여자가, 그리고 정말로 아주 그냥 그
최근 우리 삶의 어떤 그 모양을 그대로 그냥 그 반영하고 있는 그런 무대를 배경으로 해가 쓴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사진을 뭐 펼쳐가지고 계속 거기서 뭐 뜨풀이하면서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 할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가령 어떻게 세상에 내가 적응해서 살고 있다가 그걸 벗어나면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다. 떨어져 나오는 어떤 두려움을 표현할 때 일부러 그 작가가 썼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그 번역해서 일부러 그 말을 그대로 놨는데 삭제, 제거, 소거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그걸 한뭉뚱이로 우리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떨쳐낸다 해버리면 될 텐데 일부러 그거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번역에선 그 어휘에 그거를 이제 존중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돼서 그 어휘의 어떤 그 집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계속 끊임없이 그쪽 나라 책을 읽거나 번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어휘 사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시중에서 파는 뭐 단어장 같은 사전이 아니고 그런 노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그 성심이 좀 필요할 때가 많죠. 번역하는 입장만이 아니라 뭐 글 쓰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그 필요성을 가질 거예요. 근데 번역 과정에서 그 일반 어떤 이 인문사회과학 책하고요, 문사철 책하고 소설하고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소설인데 오히려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이 편의점 인간 번역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뭐 이것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뭐 그런 질문 맞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때 어떤 텍스트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가령 뭐 한 예를 들면 전 지금까지 뭐 가장 의미 있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그 허먼 멜빌이라는 미국 작가의 그 모비딕인데 이 책은 제가 스스로 자존심 구길 거 생각해가지고 번역을 중간에 그만둘까 했던 생각을 서너 번 했던 책입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마 내가 그 단순하게 영어만 알았다면 이 책은 번역할 수가 없었고 번역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텍스트에 쓰인 영어가 19세기의 미국식 영어인데다가 거기에 비문 혹은 비유 이런 게 항상 그냥 수시로 나옵니다. 막 그냥 한마디로 하면 난삽한 그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네이티브도 아닌 처지에서 영어를 좀 암내가지고 우리나라로 옮긴다는 게 굉장히 이제 지난했던 일인데 다행히 그 이러하고 불어를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루어진 뭐 학문적 혹은 번역상의 어떤 성과들을 내가 좀 참고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을 받은 거예요. 뭐 그런 경우엔 뭐 소설이 어렵다가 아니라 그 텍스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던 것.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번에 그 편의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도 끝낼 수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벌써 이제 뭐 할아버지도 나이가 돼서 이 30대 젊은 여자가 쓴 어떤 작품을 번역할 때 최근에 어떤 그 감각에 많은 어휘를 과연 쓸 수 있는가, 쓰고 있는가. 우리나라 번역할 때 또 다른 어휘법 필요하다고 했던 맥락에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조금 좀 스스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또 이런 것하고 관련되면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주인공은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걸로 끝나는데 아마 그 엔딩이라고 하죠. 끝맺음을 다른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길 건너편에서 길 건너편에 있는 불 켜진 그 편의점을 보면서 저기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약간의 그 경계에 있는 상태로 끝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문학적이라는 판단,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 젊은 독자들은 그런 식으로 했다면 기존의 어떤 문학 문법 거기에 너무 얽매인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번역과 관련했을 때도 그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이 책을 접할 수 있는 어떤 독자들의 어떤 계층하고도 이렇게 그 맞물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과연 그 부분은 과연 제대로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내 스스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갖죠. 예. 아까 이제 김 선생님이 번역하신 대부분의 책들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고 아직도 300종이 이제 아직도 팔리고 있다 그랬는데요. 이게 아주 좋은 책끝인데 이 편의점 인간을 번역하시면서 이거 좀 팔린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이게 안 팔리지만 이렇게 그냥 번역하자 생각하시겠습니까? 아까 조장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책을 이런 게 중요합니다. 예. 가령 그 책을 읽고 50%만 이해해도 되는 독자가 있을 수 있고 100%를 이해하는 독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작가도 원래 염두에 두지 못한 또 다른 것까지 해석 속으로 상상해낼 수 있는 120%를 보는 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말을 저는 이제 층위가 다양하고 좀 복합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이 장점을 갖고 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 것 같지만 그 얘기는 20대 독자와 50대 독자가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이상이 이 책이 일본에서 최고 권위상을 받았기 때문에 수상작이라고 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좀 그 높이 평가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했어요. 아마 좀 많이 팔리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 징크스를 보면은 이제 그 대부분이 베스트셀러 맞아서. 그리고 그건 내가 이렇게 점 찍어서 잘 팔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어떤 요즘 출판사들도 굉장히 좀 눈 밝은 편집자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책들을 많이 좀 골라내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내가 이제는 난 내가 하고 싶은 책만 이렇게 가끔 번역해서 내는 쪽으로 이렇게 좀 뒤물러선 편이긴 한데,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독자들이 이런 책들을 지금 좀 많이 읽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독자들 아니면 독서 시장, 독서 형편 이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추세들이 좀 있는데 누가 읽으면 나도 안 읽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책들이 베스트셀러 되고 무슨 텔레비전에 잠깐 소개되면 우르르 가서 읽고 그러는 아주 병폐도 있는 거지만 그는 그런 책이고 이 책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다르지만 거의 동시대 그 풍속 혹은 풍경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엔 일본이 마땅치 않은 그런 동네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그나마 권위 있는 상을 그렇게 그리고 그 악고상 그 역사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이 책은 굉장히 독특하다는 차원에서 더 아주 호평을 받은 그런 책이라고 하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독자들도 충분히 읽으면서 즐길 수 있는 책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 편의점이나 맥도날드 그런 거랑 이제 세계화 또 세계적 현상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고 싶으나 못하고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는 그런 현실이라든가 결혼을 안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고 그런 조류 결국 이제 세계화의 문제와 한국 일본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이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뭔가 동시대적이고 뭔가 같은 구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매뉴얼 얘기도 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편의점의 그 매뉴얼이 아니라 어떤 그 삶의 매뉴얼 자체가 바뀌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그 편의점 인간형이라고 말할 때 그 염두에 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한테 내가 한번
예속이 된다가 아니라 거기에 길들여지면 다 편해진다는 거죠. 바로 그거. 근데 어디 가서 이제는 점점 그 요새 뭐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도 뭐 그런 얘기를 좀 약간 야단치는 그 언론 입장에서 얘기하잖아. 너무 이렇게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다. 요새 뭐 불의를 봐도 나서가지고 데모하는 애들도 없다. 뭐 등등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어떤 시인은 술 한잔 못하면서 네가 시를 쓰냐 아주 그렇게 야단도 쳐요. 그게 술이라고 하는 매개는 단순하게 술 마셔 취한다가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또 다른 어떤 세상과의 어떤 그 소통하는 그런 어떤 방식의 매개로서 그런 상징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점점 그렇게 이제는 인간이 좀 착해지겠죠, 점점. 이 번역가라는 직업이 굉장히 그 매력적이고 또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특히 육아를 하셔야 되는 여성분들이 이제 경력 단절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역가로 이제 집에서 물론 이제 얘가 아주 어릴 때는 좀 힘들겠지만요. 이게 아주 좋은 직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번역가가 되고 싶은 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번역가로 데뷔를 하려면은 그걸 어떻게 뚫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체제에서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무슨 문학에서 그 신춘문예 아니면 무슨 잡지에 그 추천을 받거나 이런 제도가 뭐 번역에는 없죠. 그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뭐 결국은 출판사하고 아름아름 어떤 소개를 이렇게 연결돼서 그 번역을 해보고 하면 아, 잘한다 싶으면 또 그 출판사에서 다시 맡기고 이런 형태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번역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원로급이 돼가지고 번역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뭐 말을 줄 수 있냐 그런 질문도 가끔 인터뷰하다 보면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여성분들이 육아도 하면서 집에서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번역 과연 그게 온당한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좋게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번역도 이게 내공이 있어야 되고 지식과 성심과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직업입니다. 이게 슬슬슬 무슨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전념하는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형편에서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좀 난감해지고 굉장히 당혹스럽죠. 근데 뭐 어떻든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해요. 꼭 뭐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책을 뭐 번역해서 자기도 조금 도움한다가 아니고 꾸준히 어느 정도 자기 그 내공이 쌓이고 실력이 쌓을 때까지 꾸준히 하다 보면 그 객관적으로도 나아지고 객관적이던 인식도 해서 좀 그런 사람 번역률도 높아가고 등등해서 그 좋아지는 것이 처음서부터 뭐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번역가가 되려면은 직업으로서 번역가가 되려면 일단 이제 그 어학을 잘해야 되고 또 이제 깊이 있는 사고력을 얻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그걸 갖추긴 한 다음에는 결국에는 공식적인 이 번역가 등용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출판사 부근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멀쩡거리면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글쎄 우연찮게 자리가 생기고 그런. 근데 그런 경우는 뭐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옳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저도 이제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건 필요할 겁니다. 번역가로서 내가 이제 그 인생을 살겠다 싶으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죠. 뭐 어디나 마찬가지로 노력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외국 실력을 갖고 있는 거는 그건 필요 조건. 근데 그거를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써야 돼요.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읽어가지고 뜻을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글로 써가지고 책이 나오지 않으면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이 완결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완결되려면 책으로 써야 돼요. 글로 쓰는 과정이 또 한쪽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외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우리 글로 쓰는 실력이 모자라면 그 번역은 그 제대로 된 번역,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국에 가서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외국어나 많이 공부하지만, 근데 그 단계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번역을 할 거면 우리 글로 쓰는 노력, 그런 그 시간을 투여하고 이렇게 애쓰는 작업이 또 한쪽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번역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그 자기 스스로 연수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나야 어떤 번역을 해줬을 때 어느 출판사에서 이 번역이 참 괜찮다, 잘 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인정해줘가지고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노력도 한쪽으로는 해줘야 할 겁니다. 김석기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로 당선이 좀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그런 폭이죠. 예, 그 준비가 되신 거고요. 그러면은 국어로 글을 잘 쓰려면은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번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국어를 또 잘, 영어, 뭐 프랑스어, 뭐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어로 글쓰기. 그건 뭐 가장 상식적일 거예요. 뭐 글쓰기 잘하려면 두 가지 필요한 거죠. 하나는 어휘력, 하나는 문장력. 어휘력은 많이 읽어야 되고, 예. 문장력은 많이 써봐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일기라도 많이 써봐야 그럼요, 되나요? 일기 쓰듯. 예. 저는 일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썼어요. 예. 그래서 결혼하고 한 10년까지 쓰다가 그 다음에는 매일 똑같은 일이잖아요. 집에서 일을 하면 그냥 뭐 직장을 안 다녔으니까 내 일하는 방으로 건너가서 하루 종일 뭐 번역했다. 이게 똑같은 얘기냐. 그 다음부터는 일기를 쓸 필요가 없어져서 안 썼는데, 아마 어떻든 자기가 그때그때 뭐 기행문을 쓴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뭐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 글 쓰는 노력을 해서 자기 스스로 문장력을 키울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미국 실리콘밸리의 그 인공지능 전문가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요즘 이제 AI가 그 간단한 스포츠 기사나 날씨 기사 뭐 그런 거는 쓰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러면 기자라는 직업은 안전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기자라는 직업은 안전하다. 근데 오늘 주제가 이 편의점 시대의 번역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뭐 할 수가 있고, 이제 구글 번역이 상당히 어느 정도 정확하고 사람 놀라울 정도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번역가라는 직업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곧 사라질 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령 영어를 불어로, 뭐 불어를 독일어로 바꾸는 서양어 관계는 그게 이제 뭐 문법이 어떤 형태 문장의 그 구조가 비슷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닮아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문장 구조는 서양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뭐 기계적인 번역이 필요한 부분은 그 번역 기계가 아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학 번역은 좀 그렇습니다. 문학 번역은 지금 기계 번역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차원을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문학에서는 의도적 오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게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누구나 잘 아는 이제 염상섭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제 표본실의 청개구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청개구리를 해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개구리는 냉혈동물이도 없고 뭐 아무리 해보여도 뭐 김이 나오진 않죠. 근데 문학은 바로 그런 표현이 가능한 것. 자, 그러면 그런 문학을 번역할 때 기적으로 번역이 안 된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번역한 쪽에서 하나 그 예를 들게요. 제가 아까 가장 의미 있는 번역 작업이라고 했던 모비딕이라고 하는 작품이 맨 첫 구절이 Call me 이슈메일이라는 문장입니다. 그걸 직역하면 뭐 날 이슈메일이라고 불러달라. 그건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네. 근데 번역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문학적 그 맛이라고 하는 게 또 한쪽으로 필요한 건데 그게 틀린 번역은 아닌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좀 밋밋하고 좀 그래요. 그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건데 그리고 거기에 뭐 나오는 이제 이슈메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봐도 그걸로는 좀 뭔가 좀 미흡한 느낌. 그래서 전 그 번역을 내 이름을 이슈메리라고 해두자. 이렇게 하니까 번역은 원문은 비틀었지만 뭔가 호기심도 가고 그 뭔가 아까 그 맛이 좀 더 나요. 이제 번역에서 바로 이런 의도적인 어떤 그 빈틈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문학적 번역일 때 이런 빈틈이 그 문학성 혹은 문학적 효과를 더 높여준다고 할 때 그게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기계적인 번역하는 이제 번역기계 과연 그 수준까지 번역할 수 있는가? 그거는 택도 없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와 스페인어, 뭐 영어와 프랑스어 간의 번역은 한 20년 전 것도 쓸만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한국어와 영어가 제일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한국어와 일본어도 그런 대로 이제 뜻은 통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번역가라는 직업이 하여튼 그 몇십 년간은 안전하겠네요, 그죠? 예. 뭐 내가 죽기 전까지는 뭐 그래서 괜찮죠. 예, 이 책에 대해서 이게 시간 좀 됐기 때문에 그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이제 오늘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그 주고받는 말 중에 얘기했던 거 뭐 그 결론 삼아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거는 어디에 있건 그 세대를 불문하고 어디에 있건 읽어도 생각할 바가 있는 책.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무슨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 뭐 등등 하는 그런 아주 그냥 그 고리타분한 책도 아니고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들고 나는 게 이제 요새 편의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현장 길목에 가면 있는 것들이 편의점인데 그러면 거기서 사는 알바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 드나드는 사람은 어떻게 드나드는지 또 나는 드나들 때 어떤 기분을 가지고 드나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많이들 읽으세요. 이 책을 그 편의점에다가 갖다 놓고 팔면 좀 많이 팔릴까요? 아, 전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뭐 요새 편의점 많은데 그쪽하고 또 제휴를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